삼성은 직원들에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파업에 참여한 사람들은 지금 너무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면서 삼성을 욕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배신자라고 욕을 하는 건가요? 저는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는 하찮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 사람들처럼 치사하게 거짓말은 안 해요. 저 사람들이 진짜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파업을 중단하고 삼성한테 싹싹 빌어야 해요. 삼성은 저렇게 나쁜 사람들을 받아줄 필요가 없다고요. 인도의 하층 계급인 수드라 여성의 외침이 인도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극으로 치닫고 있는 삼성전자 인도 노동자 파업 보도를 시작합니다. 속보를 들으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삼성전자 첸나이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누샤라고 합니다. 가전제품 생산 라인의 부품 검수 부서에서 일하고 있어요. 학력도 높지 않고 가진 것도 없는 제가 삼성에 근무할 수 있었던 건 삼성이 도입한 사회약자 채용 프로그램 덕분이에요. 삼성이 인도 첸나이에 가전공장을 설립할 때 저소득층과 사회약자 채용을 도입했고 운 좋게 선발될 수 있었죠. 제 주요 업무는 조립에 사용될 부품들의 품질을 육안으로 검사하고 불량품을 걸러내는 것이에요. 삼성의 특별 채용 프로그램으로 일자리를 얻게 된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지원자 중에서 제가 선발될 확률은 정말 낮았거든요. 저는 항상 사회의 맨 아래에 있다고 여겨졌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삼성은 저에게 기회를 주었고 채용 합격 소식을 들었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올라요. 제가 이 일을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바로 인도의 카스트 제도 때문입니다. 카스트 제도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인도의 사회계층 구조예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4개의 계층 구조가 있고 불가촉 천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계급이 정해져 있고 그 사람의 직업과 결혼 같은 개인의 삶의 모든 부분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요. 비록 현대 인도에서는 법적으로 카스트 제도가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사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스트 제도의 폐해를 인식하고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관습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카스트에서 가장 낮은 계층인 수드라 출신입니다. 수드라는 전통적으로 사회의 최하층을 형성하는 계급이며 주로 육체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소와 농사일 그리고 가사도우미는 전통적인 수드라의 일이었죠. 우리 같은 수드라 계층은 교육받을 기회가 적어서 좋은 직장을 구하기도 어려워요.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수드라 계층은 항상 빈곤에 시달리고 사회적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상위 계층의 카스트들에게 수드라 계층은 그저 불결한 존재일 뿐이라서 많은 차별과 수모를 겪고 있는 것이 인도 사회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마을의 공용 우물을 직접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위 카스트 계층은 우리가 물을 오염시킨다고 믿거든요. 그들의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들이 물 사용이 끝났다고 알리면 우리는 우물에 가서 물을 떠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뜰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 시간이 끝나면 몇몇 사람들이 와서 물을 정화시키는 의식을 짧게 진행합니다. 때로는 상위 계층의 아이들이 우리를 불쌍하게 생각해서 물을 떠다 주기도 하는데 그럴 때 그들의 부모들은 정말 엄격하게 자녀를 꾸짖고 혼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을 근처에 있는 힌두 사원에도 들어갈 수 없어서 멀리서 기도한답니다. 사원 입구에는 아직도 수드라와 불가촉 천민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팻말이 걸려 있거든요. 몇 년 전 어렸던 제 동생이 사원 내부를 들여다보다가 관리인에게 두들겨 맞고 쫓겨난 적이 있었습니다. 약을 살 돈이 없어서 민간요법으로 멍든 동생의 다리에 약을 발라줬고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사원 관리인들은 동생을 쫓아낸 후 불결해진 사원을 정화하는 의식을 치렀다고 해요. 힌두교는 신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하지만 우리 수드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는 편찮으신 할머니 그리고 동생 2명과 함께 살고 있어요. 엄마는 할머니가 크게 다치신 이후 집을 나가셨고 그 후로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빠는 3년 전 공사장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빠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셨는데 높은 곳에서 떨어지셨어요. 동료분들이 아빠를 응급실로 급히 옮겼지만 수드라 출신을 정성껏 치료하고 돌봐줄 의사들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병원비를 낼 돈이 없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고 진료를 거부했습니다. 할 수 없이 아빠를 집으로 모셔왔고
민간요법으로 만든 연고를 발라드렸어요. 할머니는 온갖 민간요법을 사용하셨지만 아빠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고 결국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어요. 적절한 치료만 받았더라면 아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빠가 돌아가셨던 날 우리는 누군가를 원망하지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처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수드라 계층들이 겪는 일이기 때문이죠. 아빠를 대신해서 할머니가 일을 해보려고 하셨지만 연세가 있으셔서 쉽지 않았고 고질병이었던 관절염이 도지시면서 도저히 일을 나가실 수가 없어서 이제는 제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동생들은 학교에 다니고 있고 사실 동생들의 학비를 마련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동생들은 저보다 더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열심히 돈을 벌고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도 제 현실이 많이 답답한 것 같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삼성에 취직한 것이 얼마나 기적인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삼성전자에 채용되던 날 동생들은 저를 끌어안고 기뻐했고 할머니는 불편한 몸을 일으켜 동네에 손녀 자랑을 하러 다니셨어요. 삼성에 채용되기 전에는 주로 가정부나 파출부 일을 했어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여러 집을 돌아다니며 설거지와 빨래를 했습니다. 어린 제가 감당하기에 일은 너무 어렵고 힘들었지만 급여는 턱없이 적었어요. 하루 종일 일해도 가족의 하루 끼니를 겨우 해결할 정도였죠. 게다가 일하는 곳에서 차별과 모욕도 많이 당했지만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에 참고 견뎌야 했죠. 삼성에 채용된 건 우리 가족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었기에 저는 정말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 요즘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에 회사에서 지급받은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인도 노동조합센터에서 보낸 여러 통의 단체 문자였는데 파업 시위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이었죠.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의아했습니다. 파업은 들어본 적도 없었고 저 같은 말단 직원과는 전혀 관련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삼성만큼 직원들에게 잘해주는 회사는 어디에도 없는데 파업이라니 저는 고개를 저으면서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잘못 보낸 문자라고 생각하면서 월요일 출근 준비를 했어요. 월요일 아침 평소처럼 출근길에 올랐고 버스 정류장에서 프리아를 만났습니다. 프리아와 저는 같은 시기에 삼성에 입사했는데 우리 둘 다 수드라 출신이라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죠. 저는 프리아에게 주말에 받은 이상한 문자 얘기를 꺼냈는데 그녀도 같은 메시지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프리아는 무슨 일이 생겼을까봐 걱정했지만 저는 여전히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은 신입사원들과는 상관없는 일일 거라고 생각했고 부족한 것 하나 없는 회사에서 파업이라니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프리아를 안심시켰습니다. 대신에 저는 프리아에게 다음 주에 예정된 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고 우리 둘은 맛있는 음식 이야기를 하면서 버스에 탔어요. 제가 CITU에 가입하게 된 건 사실 우연이었습니다. 입사 초기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라지브 선배가 저에게 노조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그는 노조에 가입해두면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보호받을 수 있고 명절이나 생일에 선물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때는 노조가 무엇인지도 몰랐었고 무엇보다 저보다 연차가 훨씬 높은 선배의 제안을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가입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라지브 선배는 흐뭇한 표정을 지었고 잘했다는 듯이 제 어깨를 두드리면서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몰라서 눈치만 보고 있었던 저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아서 괜히 기분이 좋았었죠. 하지만 지금까지 딱히 노조의 도움이 필요한 일은 없었어요. 저는 노조에서 챙겨주는 명절 선물이 그저 고마울 뿐이었습니다. 솔직히 삼성은 노조가 필요 없는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인도의 어느 기업도 직원들을 이렇게 챙겨주고 대우해주는 곳은 없거든요. 다른 회사보다 2배나 높은 임금과 다양한 복지 혜택까지 제공해주는데 노조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특히 저와 프리아는 수드라 출신이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회사를 다녔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회사로 걸어가면서도 저희는 회식 메뉴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즐겁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근처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곳곳에 천막이 설치돼 있었고 파란색 삼성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머리띠를 두르고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처음에는 무슨 행사라도 하는 건가 싶었는데 이내 심각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죠. 마이크와 카메라 같은 촬영 장비들이 곳곳에 보였고 사람들은 분주히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었어요. 프리아와 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주변을 살피면서 천천히 걸음을 옮겼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려 했어요. 그제서야 주말에 노동조합에서 보낸 문자가 떠올랐고 잘못 온 문자가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회사와 직원들 사이에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걸 깨닫는 순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입사해서 한 번도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프리아도 마찬가지로 불안해 보였고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어떤 이들은 당당하게 시위대에 합류하는 반면 또 다른 이들은 우리처럼 망설이며 서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삼성에 감사한 마음이 크고 회사가 저에게 준 기회와 혜택들을 생각하면 이런 시위에 동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동료들의 모습을 보며 혼란스러웠어요. 라지브 선배도 있었고 그는 시위대 첫 줄에 앉아서 깃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회사 정문 앞에서 사람들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일부는 시위대에 합류하며 목소리를 높였고 다른 이들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마음을 정했어요. 삼성이 저에게 준 기회와 혜택들을 생각하면 이런 시위에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위대의 모습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들의 격앙된 목소리와 분노에 찬 표정을 보며 저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들었어요. 무엇보다 이렇게 무서운 상황에 저는 휘말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삼성은 이렇게 나쁜 회사가 아닌데 왜 그들은 저렇게 화가 난 걸까요? 결국 저는 조용히 회사로 발걸음을 옮겼고 프리아도 저를 따라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프리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와 프리아는 그저 평소처럼 일하고 싶었고 하루빨리 회사가 원래의 분위기로 돌아오기를 바랬습니다. 회사에 들어와서 평소처럼 일을 시작했지만 집중이 잘 되지 않았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동료들도 저와 같은 마음인 듯 했습니다. 모두들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사내 식당에서 프리아를 만났는데 그녀의 부서도 분위기가 무겁고 조용하다고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프리아와 함께 산책을 하다가 길에 떨어진 파업 전단지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전단지를 주워서 프리아와 함께 읽어봤는데 거기에는 CITU의 요구사항이 적혀 있었어요. 그들의 요구사항을 보고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단지에는 놀라운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약 1,500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고 그들은 노동복지조합을 회사가 인정해주기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임금 인상과 근무시간 조절에 대한 협상을 위해서 노조를 설립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이번 파업은 최근 몇 년 동안 발생한 파업 중에서 최대 규모라는 것과 모디 총리가 인도를 제조업 허브로 홍보하는 와중에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새로운 노조를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3년간 임금 50% 인상과 근로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파업 전단지를 보면서 프리아와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못 배우고 잘 모르는 우리도 삼성의 급여가 다른 회사들보다 높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삼성의 복지 혜택은 다른 회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수준이고요. 회사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은 직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적용되고 우리 가족은 삼성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었어요. 특히 할머니가 갑자기 편찮으시거나 통증을 호소하실 때 이제는 병원에 가서 큰 부담 없이 치료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회사에서는 직원의 가족들을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요. 제 동생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아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죠. 저 혼자라면 감당하기 힘들었을 동생들의 교육비이지만 삼성의 복지 혜택 덕분에 동생들을 잘 챙기고 있답니다. 셀 수 없이 좋은 점들이 있음에도 무엇이 부족해서 저렇게 항의하고 파업을 하는 건지 저와 프리아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충격적인 사실은 전단지에는 우리가 아는 얼굴이 많이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들은 평소에 삼성이 최고라고 외치던 사람들이었고
삼성만큼 좋은 회사가 없다고 말하면서 다녔었는데 파업에 참여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이기심과 이중성에 소름이 돋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회사의 복지와 혜택에 감사하다며 좋아하던 사람들이 오늘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니 사람들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이런 사람들과 계속 일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으면서 무섭기도 했습니다. 파업에 참여한 직원들 때문에 평소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했어요. 평소보다 2배 넘는 양의 부품을 검수해야만 했고 다른 부서의 품질 검사까지 도와줘야 했습니다. 손목과 어깨가 아파왔지만 일을 미룰 수는 없었어요. 퇴근 시간을 조금 넘겨서 겨우 일을 마무리했어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프리아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프리아도 평소보다 작업량이 많아서 엄청 피곤하다고 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자면서 버스에서 조용히 기도했죠. 집에 도착하니 할머니와 동생이 제 어두운 표정을 보고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고 동생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파업 이야기를 하려다가 가족들이 걱정할 것 같아서 일이 너무 많아서 피곤했다고 대충 얼버무리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침대에 누워서 내일은 회사 앞에서 파업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는 것 같았어요. 다음날 회사 앞에는 천막의 수가 늘었고 한눈에 보기에도 파업 참여자들 수가 늘었다는 게 보였어요. 빨간색과 파란색 천막이 회사 정문 앞을 가득 메우고 있었죠. 회사 정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들은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배신자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얼마 전에 프리아의 부서에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 아누비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가만히 있는 걸 보고 저와 프리아는 그 친구의 손을 잡고 회사 정문으로 걸어갔어요. 아누베 손이 덜덜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오늘도 첫 줄에 앉아있던 라지브 선배가 우리를 봤고 큰 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면서 다가왔어요. 라지브 선배의 눈빛이 평소와 달리 날카로워 보였죠. 선배는 CITU 회원으로 파업에 동참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말했는데 그 목소리가 위협적이어서 우리는 움츠러들었어요. 저는 겨우 용기를 내서 파업에 동참하고 싶지 않다고 작게 말했고 만약 파업에 동참해야 한다면 노조에서 나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말을 하는 동안 제 목소리는 덜덜 떨렸고 제 손을 잡고 있던 프리아의 손도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라지브 선배의 표정은 한순간에 일그러졌고 얼굴이 붉어지더니 주먹을 꽉 쥐었어요. 선배는 너 같은 이기적인 인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는다면서 화를 냈어요. 침방울이 제 얼굴에 튀었지만 불쾌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무섭기만 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라지브 선배가 정말 젠틀하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웠어요. 그 순간 선배가 우리를 때릴 것 같아서 무서웠고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것만 같았어요. 우리 셋은 비난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오늘도 회사로 들어왔습니다. 아눕은 너무 겁을 먹어서 계속 딸꾹질을 했고 저도 화가 난 라지브 선배의 얼굴이 계속 떠올라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두근거렸어요. 회사 안으로 들어오면서도 뒤에서 들리는 소리에 몸이 떨렸습니다. 보안 게이트를 지나는 동안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애썼지만 계속해서 누군가 쫓아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무실에 도착해서야 긴장이 조금 풀렸지만 비어있는 동료들의 자리를 보니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파업 참여자 수가 늘어나면서 생산에 조금씩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1시간에 100개의 부품을 검수했다면 이제는 60개 정도밖에 처리하지 못했죠. 팀장님은 어제보다 더 지친 표정으로 우리를 불렀어요. 대체 인력을 구할 때까지 조금만 고생해달라고 부탁하셨고 추가 작업에 대해서는 수당도 지급할 것임을 약속하셨어요. 팀장님의 목소리에서는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이런 순간에도 직원들을 배려하는 삼성에 감사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생각해주는 것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파업에 참여하는 이들이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받는 대우가 얼마나 좋은지 그들은 정말 모르는 걸까요? 이런 생각을 하며
저는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사내 식당에 갔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분명 파업으로 회사에 오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어제보다 밥을 먹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더라고요. 저와 프리아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하면서 서로를 바라봤죠. 그때 멀리서 밥을 먹는 사람들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파업에 참여한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아침에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던 라지브 선배도 있었죠. 처음에는 반나절 만에 그들이 파업을 중단한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들은 여전히 노조 이름이 적힌 머리띠를 하고 조끼를 입고 있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몰라서 저와 프리아는 혼란스러웠죠. 그때 아침에 만났던 아눕이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와 상황을 설명해줬어요. 삼성 측에서 파업 노동자들도 여전히 삼성 직원이라면서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해줬다고 아눕은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소름이 끼치고 구역질이 났어요. 회사에 말도 안 되는 떼를 쓰고 억지를 부리며 회사가 제공하는 혜택은 전부 누리겠다는 그들의 이중성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심지어 웃으면서 뻔뻔하게 밥을 먹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그들의 입장이었다면 밥을 먹지 않거나 아니면 삼성의 배려에 감동해서 파업을 그만뒀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은 뻔뻔하게 떠들면서 밥을 2그릇이나 먹고 심지어 파업 전단지를 테이블 곳곳에 두고 갔어요. 식사를 마친 후에는 다시 파업 시위대에 합류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프리아와 아눕의 눈빛에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혼란이 가득했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한다는 생각에 식욕이 뚝 떨어졌지만 우리는 묵묵히 점심을 먹고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오후에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돌아가는 길에 파업 중인 동료들이 두고 간 전단지를 쓰레기통에 버렸고 이 모든 상황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기대와는 다르게 파업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것 같았죠. 그 사이에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노조의 행동도 많이 과격해졌어요. 그들은 각종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삼성을 악질 기업이라고 말했어요. 뉴스에 나온 그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임금 체불 혹은 미지급 그리고 과도한 업무량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저 같은 말단 직원의 월급도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었고 추가 수당 지급도 한 번도 늦게 이루어진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매달 정확히 입금되는 급여에 감사했죠. 또한 삼성 첸나이 공장이 이곳에 하루 이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몇 년째 있었는데 임금 체불이 많이 있었다면 진작에 난리가 나도 났을 거예요. 이 지역에서 삼성은 좋은 직장으로 소문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입사하기를 원했죠. 노조단체가 왜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파업에 계속 참여하는 사람들도 싫고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더 싫어졌어요. 매일 아침 회사로 들어갈 때마다 그들의 얼굴을 보는 게 괴로웠죠. 한때 동료였던 사람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라지브 선배도 인터뷰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선배는 제품 검수 중 실수를 했는데 감독관이 때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월급을 받지 못해 생활비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말하더라고요. 인터뷰를 보면서 저는 정말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감독관이 있기는 하지만 그 사람은 최종 검수를 위해 있는 사람일 뿐 직원들이 하는 일 하나하나를 감독하지 않아요. 그리고 월급을 받지 못했다고 했는데 선배는 월급날이 다가오면 좋은 옷과 시계 그리고 가방을 샀고 우리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눈에도 비싸 보여서 너무 부럽다고 하면 월급 많이 받아서 뭐 하냐고 이런 데 써야 한다고 거들먹거렸거든요. 그런 선배가 이제 와서 월급을 받지 못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사람이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 있었나 싶었어요. 우리처럼 못 배운 사람도 양심을 지키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좋은 대학까지 나온 사람들이 도대체 왜 저렇게 하는 건가 싶었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기적이고 양심 없이 행동한다는 게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를 기도했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것 같았고
회사 분위기도 점점 더 무거워졌죠. 저와 프리아는 서로를 의지하며 묵묵히 일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파업이 언제 끝날지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안우부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안우의 사촌이 언론사에 있어서 그녀는 소식이 빠른 편이었죠. 삼성전자가 베트남 공장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삼성전자에서는 다른 회사에 비해 근로자들에게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을 노조에게 정확하게 전달했고 더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노조는 끝내 협상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요. 삼성 입장에서는 굳이 이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인도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임원들은 판단했고 베트남 공장으로 단계적인 이전을 하면서 인도 철수를 진지하게 고려 중이라고 했어요. 저와 프리아는 너무 놀라서 할 말을 잃었어요. 우리가 바랬던 건 계속 일할 수 있는 거였는데 이기적인 사람들 때문에 아무런 잘못도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생겼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런 파업 시위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해외 기업들도 인도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와 프리아는 어떻게 얻은 기회이고 직장인데 이대로 모든 걸 잃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날 야근을 하고 있는데 팀장님께서 고생 많다면서 따뜻한 차를 주고 퇴근하시려고 했어요. 그때 정말 처음으로 용기를 내서 팀장님께 안우비 말한 것에 대해 여쭤봤어요. 팀장님은 자신도 한국인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요즘 임원들이 바빠 보였고 회의를 자주 하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들리는 소문으로는 늦어도 2, 3년 안에 베트남 공장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확실하지는 않다고 하셨어요. 팀장님께서는 괜찮을 거라고 너무 겁먹거나 걱정하지 말고 얼른 퇴근해서 집에 가라고 다독여 주셨어요. 집에 가는 내내 계속 눈물이 흘렀고 신이 있다면 제발 한 번만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파업이 길어지면서 정부에서 나서기 시작했고 그들은 사실 파악을 위해 조사단을 파견했어요. 그 결과 노조의 주장은 대부분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났어요. 삼성은 임금을 미지급한 적도 없었고 다른 회사에 비해 노동 강도가 높은 것도 아니었죠. 그동안 큰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작은 규모의 언론들도 정확한 보도를 했고 노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어요. 무엇보다 출근할 때 파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가 조금씩 줄어든 게 눈에 보였어요. 하루하루 빨리 파업이 끝나길 바랐던 저와 프리아는 출근할 때마다 천막 밑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줄을 세어봤었거든요. 하지만 공장에 복귀한 사람들에 대한 노조의 비난은 여전히 거셌고 심할 땐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수건을 던지거나 비닐봉지를 던지기도 했어요. 정부에서는 경찰을 투입해서 그런 사람들을 체포하고 연행했고 다른 곳에서 무허가로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도 예외 없이 체포했어요. 상황이 조금씩 정리되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삼성이 철수할까봐 무섭고 걱정이 됐어요. 하루빨리 똑똑한 사람들이 나서서 이 사태가 마무리되기를 바랬죠. 그때까지 우리는 묵묵히 지금처럼 열심히 일하면서 회사의 보탬이 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얼마 없지만 회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저와 프리아는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삼성이 철수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우리는 회사에 있는 영어 교재를 빌려서 알파벳을 공부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선배들이 일하는 방식도 자세하게 관찰하면서 배우고 있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기술을 익히면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요? 삼성이 이곳에 남아있을지 아니면 철수할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삼성이 저에게 줬던 기회에 항상 감사하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기 위해 노력하는 아누샤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힘든 현실에도 좌절하지 않고 작은 희망을 바라보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는 그녀가 정말 기특합니다. 부디 그녀의 간절한 바람대로 파업 사태가 잘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정말 정당한가를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과도한 요구와 억지 끝에 남는 것은
과연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감동 공식이었습니다. 오늘도 감동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